우리가 몰랐던 태양계 위성의 비밀, 위성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우리는 먼저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빠른 행성인 수성을 만나게 됩니다. 태양의 강렬한 중력과 행성의 근접성으로 인해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에는 안타깝게도 위성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이웃 행성이자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인 금성도 수성과 비슷한 이유로 위성이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 세 번째 행성으로 향하면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향인 지구가 고독한 위성인 달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루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달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인데요. 지름이 약 3,474km이고 태양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성이며 우리 지구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생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와 약 38만 4,400km 거리에 위치한 달은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유도된 조성력으로 인해 바닷물의 밀물과 흐름을 담당하여 지구 생태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또한 달의 중력 영향은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지구의 기후 조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은 대략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이는 거대 충돌 가설로 알려진 화성 크기의 천체와 지구 사이의 거대한 충돌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엄청난 양의 파편이 지구 궤도로 방출되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달로 합쳐졌습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표면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다양한 크기의 충돌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규모 평평하며 어두운 평야인 마레아입니다. 달은 지구와의 중력 영향으로 조석 고정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달의 같은 면이 항상 지구를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볼 때 밝게 빛나는 면이 항상 고정적으로 보이는 위치이고 어둠으로 가득한 반대면은 우주 여행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구의 창공을 가로질러 우리는 두 개의 작고 불규칙한 모양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있는 화성에 도착합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와 데이모스에 매료되었는데 그 이유는 화성의 형성과 진화,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보스는 약 22km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의 위성입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모양과 홈이 파인 표면은 화성의 중력에 의해 포착된 소행성 기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일부 이론은 대규모 충돌 후 화성에서 분출된 파편으로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보스는 화성 중심에서 약 9,378km 떨어진 거리에서 화성을 공전하고 있어 두 위성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7시간 39분마다 한 바퀴씩 궤도를 돌며 화성의 자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화성 정체 위성 및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와 같은 우주선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투사하여 포보스를 연구하는데요. 연구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조성력이라는 현상으로 인한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포보스는 점차 안쪽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약 3천만에서 5천만 년 안에 화성과 충돌하거나 부서져 행성 주위에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데이모스는 화성을 공전하며 더 작고 먼 거리에 있는 직경 약 12.4km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위성입니다. 포보스와 마찬가지로 포획된 소행성이거나 화성에 대한 대규모 충돌로 인한 파편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화성 중심에서 약 23,460km 떨어진 곳에서 궤도를 돌며 한 바퀴 도는데 30시간 18분이 걸립니다. 데이모스의 표면은 포보스의 표면보다 매끄럽고 많은 작은 분화구와 두꺼운 표초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포보스와 달리 데이모스는 행성인 화성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과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천체 근처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행성들 사이의 진정한 왕인 목성은
92개로 알려진 위성에 의해 궤도를 돌고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4개의 갈릴레이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진 목성의 4대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1610년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독특한 특성과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오는 가장 안쪽에 있는 갈릴레이 위성으로 지름은 약 3600km이며 매우 활동적인 지질학적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이며 표면은 유황 및 이산화황 침전물로 인해 노란색, 주황색 및 빨간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을 표현합니다. 이오를 관측한 결과 오둑솟은 화산 기둥, 용암류, 광활한 평원이 드러났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지질학적 특성과 목성의 중력으로 인한 조석 가열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이오를 연구합니다.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은 유로파의 지름은 약 3100km이고 표면 아래에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가 있어 조석력으로 인한 내부 열에 의해 액체 상태로 유지됩니다. 흥미로운 표면 특징에는 긴 선형 골절이 있는 금이 가고 뒤죽박죽된 얼음 지각과 부서지고 파괴된 얼음 지각 영역이 있는데요. 지하바다의 잠재적 존재는 생명체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으며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위한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지름이 약 5268km로 행성의 수성보다 더 큽니다.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산소로 구성된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녹은 철이 풍부한 핵으로 인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위성에는 2가지 뚜렷한 지형 유형이 있는데요. 오래되고 크레이터가 많은 어두운 지역과 점고 구조적으로 변형된 밝은 지역입니다. 칼리스토는 갈릴레이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위성이며 목성에서 두 번째로 큰 직경 약 4820km인 위성입니다. 이 위성은 3800km에 걸쳐 뻗어 있는 바랄라 분지로 알려진 가장 큰 충돌 분화구가 있는 고대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지질학적 활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음 지각 아래에는 지하바다의 증거가 있지만 바다와 달의 암석 내부 사이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해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우주고속도로를 통해 항해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145개의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이 매력적인 배열로 장식된 토성에 접근합니다. 1655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호이겐스가 발견한 타이탄은 직경이 약 5150km이며 불가사의하면서도 눈에 띄는 특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천문학 분야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타이탄은 목성의 가니메데 다음으로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일 뿐만 아니라 두껍고 역동적인 대기를 가지고 있어 이웃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위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대기는 미량의 메탄, 수소와 함께 주로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타이탄의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흐릿한 오렌지색의 세계를 만듭니다. 타이탄의 표면은 짙고 스모그가 자욱한 연무로 덮여 있어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운데요. 표면 온도가 영하 179도로 극도로 춥다고 합니다.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은 액체 메탄과 에탄이 강수로 떨어지고 광대한 바다와 강에 고이는 등 지구와 다소 유사한 복잡한 날씨 주기를 보여줍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주로 달의 극지방 근처에 위치한 큰 바다와 호수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메탄과 에탄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호수는 지구와 유사한 계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이탄은 암석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녹은 용암 대신 달 표면에서 차갑고 얼음이 많은 물질이 분출하는 극저온 화산 활동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에 발사된 카시니 하이언스는
2004년에 토성 시스템에 도달하여 토성, 그 고리 및 타이탄을 포함한 위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시니 궤도선이 토성 시스템 주위를 비행하는 동안 하이언스 탐사선은 분리되어 2005년 타이탄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하여 귀중한 데이터와 풍경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카시니 하이언스 임무에서 얻은 데이터는 타이탄의 복잡한 대기, 표면 구성 및 신비로운 생명체의 숙주로서 달의 잠재력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한층 성숙하게 해주었습니다. 토성의 6번째로 큰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1789년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고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은 직경이 약 500km이고 비교적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럽고 크레이터가 없는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얼음 입자가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 햇빛을 반사하여 태양계에서 가장 반사율이 높은 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에 대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카시니 우주선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우주선은 남극 지역에서 솟아오르는 수증기와 얼음의 간헐천을 관찰했습니다. 이 간헐천은 표면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의 물질을 분출하여 엔셀라두스에서 유래한 미세한 얼음 입자로 구성된 토성 주위에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셀라두스와 같은 작은 위성에서 활발한 극조 온화선 활동이 일어났다는 이 증거는 달의 내부 과정과 얼음 지각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극저온 화산 활동과 지하 바다 외에도 엔셀라두스는 간헐천이 발생하는 남극 근처에 긴 선형 골절인 호랑이 줄무늬와 같은 표면 특징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27개의 알려진 위성을 자랑하는 얼음 거인 천왕성에 도착합니다. 천왕성의 가장 크고 가장 주목할 만한 5개의 위성은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입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이 위성들은 태양계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복잡한 역학과 지질학적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요 위성 중 가장 안쪽에 있고 가장 작은 미란다는 직경이 약 470km인 매우 다양하고 갈라진 표면을 가진 위성입니다. 지각 구조와 극저온 화산 활동을 포함한 지질학적 과정은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풍경을 형성했는데요. 이 작고 얼음이 많은 위성은 산등성이, 균열, 협곡의 기이한 풍경이 특징이며 그중 일부는 그랜드 캐년 높이에 최대 20배에 이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보여줍니다. 천왕성의 두 번째 주요 위성인 아리엘은 직경이 약 1160km이며 좀 더 차분하면서도 흥미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표면은 교차하는 계곡, 급경사를 이루는 능선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얼음과 바위 같은 물질로 구성된 아리엘은 내부의 물도는 휘발성 물질이 표면 아래에서 분출한 후 동결하는 극저온 화산 활동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세 번째 주요 위성인 움브리엘은 직경이 약 1170km이며 주로 얼음과 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움브리엘의 표면은 다른 천왕성 위성보다 눈에 띄게 더 어둡고 크레이터가 많으며, 이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표면이 재포장된 사건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티타니아는 직경이 약 1578km이며 약 46억 년 전에 천왕성 주위에 물질이 축적되는 동안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왕성의 다른 위성과 마찬가지로 티타니아의 표면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크레이터가 많은 지형과 비교적 매끄러운 지역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티타니아는 중요한 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태양으로부터의 극단적인 거리와 햇빛의 부족으로 인해 티타니아의 표면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91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왕성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인 오베론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땄으며 평균 직경이 약 1523km인 얼어붙은 분화구가 있는 위성입니다. 오베론은
약 58만 4천 킬로미터의 평균 거리에서 천왕성을 공전하며 행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약 13.5일이 걸립니다. 오베론의 표면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88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곳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열악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의 천체 여행은 14개의 위성을 보유하는 8개의 행성 중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에 도착했습니다. 지름이 약 2710km인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역행 궤도는 호착된 역사를 암시하며 트리톤이 한때 카이퍼 벨트의 외소 행성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혹독한 세계는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표면을 특징으로 하며 얼음 평원의 질소 간헐천이 이곳저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태양계 전역의 위성에 대한 심층 탐사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매력적인 역사를 가지며 천체의 순수하고 완벽한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계속 뻗어나감에 따라 이 수수께끼 같은 우주세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 우주의 본질과 헤아릴 수 없는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최전선에 남을 것입니다. 생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에 대한 탐색은 현대 천문학의 최전선 목표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약 40광년 떨어진 물병자리 방향에 위치한 트라피스트원 행성계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습니다. 2015년에 발견된 트라피스트원 행성계는 7개의 지구 크기의 암석 외계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3개는 잠재적인 생명체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별에 거주가는 구역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1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초저온 외성입니다. 온도가 태양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에너지를 적외선으로 방출하며 그것의 작은 크기와 차가움은 행성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소형 행성계의 이상적인 별입니다. 트라피스트1 행성계는 트라피스트1b에서 트라피스트1h까지 분류된 7개의 외계 행성을 거느리고 있으며 항성 주위를 촘촘하게 연결된 궤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7개의 행성은 모두 암석으로 구성되어 지구 및 화성과 비슷하여 추가 연구 및 생명의 징후 탐색을 위한 주요 후보가 되었습니다. 트라피스트1의 행성들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항성을 공전하며 그 주기는 약 1.5일부터 19일 사이인데요. 항성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트라피스트1e, F, G의 새 행성은 별에 거주가는 구역 내에 존재하는데 이 지역은 행성 표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트라피스트1c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의 양을 계산하여 낮 온도가 약 섭씨 107도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나사의 성명에 따르면 이 온도에서 외계 행성의 대기가 존재한다면 극히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1c에 두꺼운 대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물이나 행성을 거주 가능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다른 구성 요소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 공동저자인 로다 크레이드버그는 성명에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바위 행성이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능력은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외계 행성 시스템을 태양계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트라피스트1 행성계는 항성과 행성의 근접성으로 인해 여러 행성이 조석 고정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은 영원히 별을 향하고 다른 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남아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극심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트라피스트1 행성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트라피스트 1b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으로 약 166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항성과 매우 가깝게 공전하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1.5일입니다. 이 암석 행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며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0.91배로 추정됩니다. 별에 가깝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극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강렬한 열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암석 구성과 심지어 용암으로 덮인 표면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기 조건과 잠재적 거주 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라피스트 1c는 이 행성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 항성에서 약간 떨어진 229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궤도 주기는 약 2.4일로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04배로 거의 비슷한 크기로 추정됩니다. 트라피스트 1b보다 별에서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약간 더 낮을 수 있으며,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실제 온도는 약 섭씨 107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트라피스트 1d는 항성에서 약 329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0.78배, 공전 주기는 약 4.051입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위치한 트라피스트 1e는 약 465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궤도를 돌며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0.91배입니다. 공전 주기는 약 6일이며 크기, 질량 및 일사량 측면에서 7개 행성 중 가장 지구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성입니다. 트라피스트 1f는 이 행성계의 다섯 번째 행성으로 항성과 약 66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05배이고 공전 주기는 약 9.21입니다.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으로 거론되며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과 핵심 분자의 존재에 대한 발견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 세 번째이자 항성과 거리상으로 여섯 번째 행성인 트라피스트 1g는 약 91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공전을 하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약 12.35일이고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13배입니다. 트라피스트 1f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과 액체물의 존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한 후보 행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피스트 1h는 항성과 약 1253만 킬로미터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벽가 쪽 행성이며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0.76배이고 공전 주기는 약 18.77일입니다. 항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이 춥고 액체 상태의 물보다는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지원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 매우 활발한 천문 연구 대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행성의 대기 표면의 특징 및 생명의 잠재력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 광활한 공간에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너머의 행성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6일 페가수스 자리오 11b의 발견이 발표되어 과학계에 충격을 일으켰는데요. 그것은 목성과 같은 가스 거인이 행성계의 바깥 지역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대신 페가수스 자리오 11b는 거대한 행성들이 모항성 가까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항성에서 오는 맹렬한 온도와 극심한 초석력을 견뎌낼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오 11b의 발견은 외계 행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급증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외계 행성을 식별하고 연구하기 위해
통과범 및 직접 이미징과 같은 광범위한 탐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후속 발견이 뒤따랐고 놀라운 행성계의 비열이 드러났으며 그중 일부는 행성 형성과 거주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변화시켰습니다. 페가수스 자리 51b 발견의 획기적인 특성은 과학계에서 인정받았고 메이어와 퀼로즈는 선구적인 작업으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수상은 그들의 구체적인 업적을 기렸을 뿐만 아니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외계 행성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 51b는 종종 디미듐이라고 불리며 지구에서 약 50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에 위치한 외계 행성인데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항성과 가깝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수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750만 킬로미터 거리로 모항성과 근접해 있으며 지구 시간으로 4.2일 만에 별 주위를 완전히 공전합니다. 이 짧은 공전 주기는 페가수스 자리 51b가 별에서 약 0.05천 문단위 거리에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비교를 위해 우리 태양계 항성인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은 평균 약 0.39천 문단위 거리에서 항성을 공전합니다. 그러므로 페가수스 자리 51b가 우리 태양계 수성보다 8배나 가까운 거리에서 항성을 공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지금 말씀드린 천문단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천문단위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뜻합니다. 페가수스 자리 51b는 별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강렬한 가열을 일으켜 표면 온도가 섭씨 1000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으로 인해 페가수스 자리 51b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량은 목성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며 뜨거운 목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뜨거운 목성은 목성과 비슷하거나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태양계의 어떤 행성보다 모항성과 더 가까이에서 별을 공전하는 거대 가스 행성의 종류를 말합니다. 페가수스 자리 51b의 발견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행성 형성 이론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행성이 탐지되기 전에는 목성과 같은 가스 거인은 더 시원하고 가스온 먼지가 충분히 공급되는 행성계의 외부 영역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페가수스 자리 51b의 근접 궤도는 이러한 기대와 모순되었고 행성계의 다양성에 대한 흥미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시리스로 알려진 HD 209458b는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약 159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흥미로운 외계 행성입니다. 1999년에 발견된 이 천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외계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상으로 손꼽히는데요. HD 209458b는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 항성인 HD 209458에 유발된 약간의 흔들림을 측정하는 방사속도법을 사용하여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계 행성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별을 공전하며 약 3.5일에 한 번 공전을 완료합니다. HD 209458b는 목성보다 약간 크며 질량은 목성 질량의 약 0.69배이고 반지름은 목성의 약 1.38배인데요. 그 크기와 질량은 우리 태양계의 목성, 토성과 유사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대 가스 행성임을 나타냅니다. HD 209458b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항성 HD 209458과의 근접성인데요. HD 209458에서 평균 약 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전하며 이는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의 약 8분의 1입니다. 이 근접성으로 인해 행성 표면에 뜨거운 온도가 발생하며 평균 온도는 섭씨 1000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성에서 오는 강렬한 열로 인해 뜨거운 성층권으로 알려진 매력적인 대기 특성이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대기 영역에서의 온도는 고도에 따라 증가하며 이는 대부분의 행성 대기에서 관철되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티타늄 산화물 및 바나듐 산화물과 같은 분자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열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재방출하여
온도 역전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HD 209458b의 또 다른 매력은 대기 탈출 현상입니다. 행성이 별에 가까워지면 강렬한 항성 복사와 강력한 항성풍이 발생하여 대기의 바깥층이 우주로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유지의 역학적 탈출로 알려져 있으며 행성 대기에서 상당한 양의 수소 손실을 초래합니다. 증발하는 대기는 지구에서 관찰할 때 행성이 별의 앞을 통과하여 별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는 통과법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통과하는 동안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HD 209458b에서 탈출하는 수소, 산소 및 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원소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HD 209458b의 대기가 처음 감지된 것은 2001년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의 통과를 관찰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행성 대기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감지할 수 있었고, 이는 외계 행성 연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허블, 스피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다양한 우주망원경을 사용하여 대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HD 209458b의 대기에 구름과 안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증과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규산염과 철과 같은 다양한 응축물로 구성된 구름이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되었고, 작은 입자로 구성된 연무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입자는 빛을 산란시키고 흡수하여 외계 행성의 투파 및 반사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HD 20945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감지하는 것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스피처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행성 대기에 물 분자의 존재를 감지했으며, 이 발견은 외계 행성의 대기 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거주 가능한 조건 잠재력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21년 12월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HD 209458b의 신비를 더 탐구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성능의 관측 설비를 갖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행성의 대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대기의 조성, 온도 구조, 생물 지표의 존재와 같은 잠재적인 생명체의 신호를 조사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HD 209458b는 흥미로운 특성으로 과학자와 천문학자를 계속 사로잡는 외계 행성이며, 모항성과의 근접성, 자결하는 온도, 대기 탈출 현상, 대기의 다양한 원소와 분자 감지로 인해 더욱 자세한 연구를 위한 탁월한 행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은 외계 행성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외부의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인 외계 행성에 대한 탐색은 20세기 후반에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방사속도법과 통과법을 포함하여 먼 세계를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발견의 핵심인 하프스 분광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첨단 장비와 망원경을 운영하는데요. 칠레 라실라 천문대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의 3.6m 망원경에 설치된 하프스는 별의 시선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 부모별, 즉 항성에서 궤도를 도는 행성이 가하는 미묘한 중력 잡아당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작고 차가우며 희미한 적색 외성으로 외계 행성 탐색의 주요 후보가 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은 방사속도법을 사용하여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관심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0년부터 런던 퀸 메리 대학의 길럼 안글라다 에스커드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은 하프스를 사용하여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시선 속도를 모니터링하는 집중 관측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계 행성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수년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연구팀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방사 속도에 주기적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별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암시하는데요. 연구팀은 처음에 잠재적 행성을 알파 켄타우리 10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팀은 관찰된 방사 속도 변화에 대한 다른 가능한 원인을 배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가능한 설명을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후속 관찰과 분석을 수행했는데요. 2016년 8월 그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로 명명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으로 분류되며 이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1.3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모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평균 약 0.05천문 단위 거리에서 공전하며 이 거리는 약 750만 킬로미터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항성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 근접성으로 인해 공전 주기가 짧아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약 11.2일 만에 모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별의 골디락스 구역으로도 알려진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는데요. 거주 가능 구역은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잠재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있는 별 주변 지역을 말합니다.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행성의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물의 존재는 다른 의미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가 별에 매우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적합한 온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자신의 별과 조석 고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석 고정은 행성의 한 면이 계속해서 별을 향하고 다른 면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경우 한쪽 반구는 별의 복사와 열에 영구적으로 노출되고 다른 반구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밝은 면은 뜨거운 온도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어두운 면은 극도로 추울 수 있으며 대기의 존재와 구성은 이러한 극한 온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입니다. 이 적색 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갑고 덜 무거우나 빈번한 태양 플레어 방출과 강렬한 방사선을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항성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항성 활동은 행성의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한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거주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대기 구성과 구조는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과학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와 같은 가스의 잠재적 존재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그 구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상당한 대기의 존재는 행성의 기후와 온도 분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그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분광학 및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미래의 임무와 첨단 망원경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대기, 기후 및 잠재적 거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예정입니다. 케플러-22b의 발견은 외계 행성 연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과학계와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중대한 발견은 2011년 12월 5일 나사의 케플러 임무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태양계 너머에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식별하려는 우리의 탐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케플러-22b의 발견을 위한 여정은 2009년 3월 7일 케플러 우주선의 발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0.95m 구경의 광도계가 장착된 케플러는 궤도를 도는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약간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하는 기술인 통과법을 사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지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케플러는 광대한 우주 지역을 부지런히 조사하면서 백조자리에 있는 하늘의 한 부분의 주위를 집중하여 아주 세밀한 정밀도로 15만 개 이상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의 주요 목표는 궤도를 도는 행성의 통과로 인한 항성 밝기의 주기적 감소를 감지하여 외계 행성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케플러-22b는 수집한 데이터의 광범위한 분석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 외계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차가운 별인 케플러-20이라는 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구와는 약 6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백조자리에 있습니다. 케플러-22b의 특징이자 매우 흥미로운 점은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알려진 별의 거주 가능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핵심 성분인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별 주변 지역을 나타냅니다. 케플러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케플러-22b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 주기와 유사한 약 290일의 궤도 주기로 별을 공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위치는 케플러-22b가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는 양의 항성 복사를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행성의 대기 구성과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케플러-22b의 크기와 질량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케플러가 사용하는 통과법은 행성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질량을 결정하려면 방사형 속도 측정 또는 직접 이미징과 같은 추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정은 케플러-22b의 구성과 구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그것이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인지 아니면 해왕성과 유사한 가스 행성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케플러-22b의 발견은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는데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열었습니다.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배치되고 지구와 같은 궤도 주기는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조건에 대한 흥분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케플러-22b는 은하계 전체에 걸쳐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식별하기 위한 추가 탐사와 탐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22b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600광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관찰과 직접적인 조사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케플러-22b를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미래의 임무와 첨단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케플러 임무를 통한 케플러-22b의 발견은 외계 행성 연구에 분수령이 된 순간을 나타내며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의 위치와 지구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추가 탐사를 위한 아주 매력적인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케플러-22b는 외계 행성 연구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증거이며 먼 세계의 신비와 외계 생명체의 잠재력을 풀기 위해 지금도 우리 인류는 지속적인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케플러-22b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4배인데요. 이 행성이 거대 가스 행성만큼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슈퍼지구라는 용어는 지구보다 질량과 크기가 더 크지만 목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더 큰 가스 행성보다 훨씬 작은 유형의 외계 행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슈퍼지구는 지구 질량의 최대 10배,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1.2배에서 2.5배인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케플러-22b의 정확한 구성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슈퍼지구라는 용어에 어울리는 우리 지구와 흡사한 암석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이 단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백이나 다른 요소의 존재가 행성 전체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플러-22b 구성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성의 표면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플러-22b의 정확한 중력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지름이 지구의 약 2.4배이므로 지구와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결과 케플러-22b의 표면에 가해지는 중력은 지구에 비해 대략 2.39배 더 강력할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알고 가자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초당 9.8m/s 제곱으로 이것은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해당 물체가 매 초마다 지구 표면으로 초당 약 9.8m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력이 더 큰 케플러-22b에서는 지구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보다 더 빠른 중력 가속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플러-22b의 더 강한 중력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구상의 물체와 생명체의 무게가 케플러-22b 행성에서는 지구에 비해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구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와 케플러-22b에서 서 있을 때 행성 표면을 향해 더 많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더 높은 중력은 행성의 지질과 대기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가된 중력은 풍경을 다르게 형성하여 잠재적으로는 산, 계곡 및 기타 지질학적 특징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한 대기의 행동과 순환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기상 패턴과 지구와는 다른 대기 역학을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외계 행성과 중력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플러-22b의 정확한 중력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관찰과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더 큰 크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케플러-22b의 중력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구의 중력에 비해 눈에 띄게 강할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케플러-22b 행성의 발견으로 천문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인류는 케플러-22b 행성계에 대해 많은 연구와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관측된 자료로 우리가 상상하는 케플러-22b 행성이 관측이 완료된 미래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결과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화성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화성은 인류가 지구 다음으로 정착할 수 있는 행성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렇다면 화성 식민지는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화성 식민지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입니다. 대기가 얇아 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먼지와 암석으로 덮인 붉은 표면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우리 지구는 달이라고 부르는 한 개의 위성만 존재하지만 화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라 불리는 두 개의 위성이 행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인류는 왜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걸까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주요 이유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웬 인류의 생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지구는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발전에 의한 자원 소진, 그에 따른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우주 탐사와 행성 식민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켜 인류 식민지화에 가장 핫한 후보지로 선택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약 95%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성에서 인류가 직접적으로 호흡을 할 수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특수한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얻어내면 인류가 화성에서 산소로 호흡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산소는 로켓 추진체의 산화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8%로 인류가 활동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중력이라고 하며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하고 이후 지구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약한 중력은 지구의 중력에 익숙해진 화성 거주민의 근육과 뼈 및 신체 부위에 압력을 덜 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뼈 밀도가 감소할 수 있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기온은 최저 영하 125도에서 최고 영상 20도까지 폭넓은 온도 변화를 보이는데요. 현재 저 정도의 온도 변화를 버틸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인류 생존에 적합한 환경에 거주민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은 다양한 탐사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성에는 얼음, 이산화탄소, 다양한 광물 및 금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얼음으로는 물을 추출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용이 가능하며 이산화탄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를 얻어내어 호흡을 가능하게 하고 광물 및 금속으로는 화성에서의 기초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태양에서 네 번째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 행성이죠. 그렇다는 건 화성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화성과의 이동성이 좋다는 건데요. 현재 기술로 최소 약 6개월의 우주여행으로 화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며 지구와 화성에 가까운 거리로 인해서 두 행성 간 통신 딜레이가 다른 행성보다 비교적 짧다고도 합니다. 접근성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표면이 단단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구와 거의 비슷한 낮과 밤, 하루 24시간 37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행성 식민지화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장점만 존재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이산화탄소가 95%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외에 우주방사선이나 기타 인간의 몸에 해로운 환경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한 뒤 생활하는 안전지대를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려면 신체를 보호할 우주복이나 기타 다른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화성에서 발생하는 먼지 폭풍과 같은 자연 현상을 우리 인류가 단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구와는 다른 화성의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타 행성에서의 또 다른 자연 현상을 예측하고 극복해 나가며 더 멀리 더 많은 행성에서 우주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와 기업이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기업으로 사람과 화물을 화성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하여 인류를 다중 행성종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슈퍼헤비라고 불리는 거대한 로켓 부스터와 승선 인원 100명 혹은 10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슈퍼헤비라고 불리는 로켓 부스터는 랩터2 엔진 33개가 장착되어 있는 70m 높이의 로켓 부스터로 이 33개의 엔진에는 상하좌우로 움직임, 즉 짐볼링 기능이 있는 13개의 중앙 엔진이 포함되며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로켓 부스터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스타쉽 우주선과 슈퍼헤비 부스터를 결합한 풀스택 비행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비행 테스트는 원래 예정일인 4월 17일 슈퍼헤비 부스터의 연료 탱크 압력 이상 및 연료 주입, 압력 밸브 등 문제로 미뤄진 2차 테스트였습니다. 2차 발사일인 4월 20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 28분 스타쉽은 여러가지 우려에도 엄청난 굉음과 불꽃을 내뿜으며 발사가 진행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높이 120m의 거대한 우주선 발사 장면을 바라보며 환호하였습니다. 발사 후 3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고도가 높아지면서 몇 개의 엔진이 추가로 작동 불능이 되었지만 이번 발사의 가장 큰 고비로 예상된 맥스큐 최대 동업점을 가뿐하게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엔진 작동 불능의 문제로 우주선 전체가 무게 중심을 잃고 회전하였으며 안전을 고려한 스페이스X 발사팀은 발사 중단 시스템을 선택하여 우주선을 자폭시켜 첫 번째 발사 시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화성 식민지화를 꿈꾸는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이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기관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및 탐사를 담당하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나사는 다양한 탐사선을 통해 로봇을 화성으로 보낸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화성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지구상 최고의 우주국가 기관입니다. 다만 나사는 화성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현재 로봇 탐사의 형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보다 먼저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에 루나 게이트웨이를 건설하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외행성 유인 탐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화성과 지구 또는 기타 외행성 탐사를 폭넓게 지원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성 식민지화는 당장의 실현 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를 향한 끝없는 연구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 역사와 문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의 좋아요 클릭과 채널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